서울의 어느 작은 오피스텔에서 자취 중이던 은지는 늘 그렇듯 늦은 시간까지 회사 일로 바빴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있다 집으로 돌아오면 밤 11시가 훌쩍 넘기 일쑤였다. 어느 늦은 가을밤, 은지는 평소처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왔다. 씻지도 않고 침대에 몸을 던진 그녀는 이내 잠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날 밤, 은지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낯선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핸드폰을 들었다. 여보세요. 망설이며 전화를 받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기분이 나빠 끊었지만 스산한 기운이 꿈속을 맴돌았다. 다음 날 괴이한 꿈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지는 다시 그 꿈을 떠올렸다. 이상하게도 꿈속에 그 전화벨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다. 그 밤 은지는 또다시 같은 꿈을 꾸었다. 이번에도 전화기를 들었고 숨소리가 들렸다. 꿈속에서조차 그녀는 왜 자꾸 이런 꿈을 꾸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꿈속의 전화벨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고 은지는 점차 피로감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낮에도 어딘지 모르게 전화벨 소리가 맴도는 것 같았다. 반복되는 꿈과 이상한 기운 탓에 넋이 나간 듯한 상태로 몇 날 며칠을 보냈다. 어느 날 은지는 외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자신의 아파트 근처에 있는 오래된 공중전화 부스를 발견했다. 이상하게도 끌리는 마음에 은지는 그 부스 앞에 잠시 멈춰섰다. 며칠째 꿈에서 들려오던 전화벨 소리가 마치 그곳에서 시작된 것만 같았다. 갑자기 은지는 이상한 충동에 사로잡혀 공중전화 수화기를 들어보았다. 금방 전화벨 소리가 울릴 것처럼 느껴졌고 은지는 그 자리를 서둘러 벗어났다. 몸서리치도록 전해오는 불길한 예감에 그 자리에서 한참을 떠나지 못했다. 몇 주가 지나도록 꿈속의 전화는 계속되었고 마침내 은지는 자신이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고 그러던 중 해당 아파트 단지에 서며 대전 일어난 사건에 대한 오래된 기사를 발견했다. 그곳에서는 정체불명의 전화벨 소리를 듣고 이후 실종된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는 이야기였다. 시간이 갈수록 은지는 점점 더 강박적으로 공중전화 부스를 떠올리게 되었다. 마침내 참지 못한 그녀는 그날 밤 공중전화 부스로 향했다. 잔뜩 긴장한 그녀는 다시 수화기를 들었다. 이번에는 확실히 전화가 걸려왔다. 손이 떨리며 버튼을 누르자 꿈속에서 들었던 그 익숙한 숨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쏟아져 나왔다. 그 순간 은지는 이해할 수 없는 충동에 사로잡혀 수화기를 귀에 바짝 대고 있던 채로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다. 잠시 후 기이하리만큼 차가운 목소리가 말했다. 드디어 찾았군요. 그 후로도 은지는 그날 밤에 기억을 명확히 떠올릴 수 없었다. 단지 그녀가 수화기를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게 전과 다를 바 없이 정상으로 돌아갔다는 것뿐이었다. 꿈속의 전화벨 소리도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는 그 공중전화 부스를 지나칠 때마다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그리고 며칠 후 은지는 공중전화 부스 앞을 지나며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그녀가 꿈속에서 들었던 낯익은 전화번호가 적힌 작은 쪽지였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어딘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만 같았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적한 마을로 이사를 갔다. 도시 생활의 혼잡함과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었다. 이 마을은 매우 작은 공동체로서 주민들끼리 대부분 서로를 알고 지내는 곳이었다. 주변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자연과 가까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이사를 간 첫날 마을 입구에 있는 오래된 고택이 눈길을 끌었다. 커다란 돌담이 집을 둘러싸고 있고 구식기와 지붕 아래로는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 집은 이상하게도 황량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그 집은 오랫동안 비어있으며 아무도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유를 묻자 모두가 입을 다물고는 쓸쓸한 표정으로 자리를 피했다. 며칠 후 이웃인 김씨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 집에 관해 조금 더 알게 되었다. 몇십 년 전 그 집에는 한 가족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족이 갑자기 사라져버렸고 그 이후로 집은 비어 있었다. 사람들이 수소문을 해보았는데 그 가족과 관련된 기록은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 이후로 집에 얽힌 소문과 괴담이 돌기 시작했다. 밤이면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거나 창문 사이로 누군가가 서 있는 모습이 보인다거나 하는 이야기였다. 나는 이러한 이야기에 크게 개의치 않았지만 어느 날 밤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새벽 2시쯤 욕실에서 흐르는 물소리가 들려 깨어났다. 불현듯 머리카락이 쭉 펴서는 느낌의 욕실로 향했다. 불을 켜니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욕조 쪽에 놓여있던 물컵이 보이지 않았다. 나중에야 그 컵이 침실 창문 아래 가지런히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었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는 귀신이 아니라 악의적인 장난일 수도 있다며 나 위로했다. 하지만 그는 내게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불가사의한 일이 계속될수록 점점 더 안 좋은 일이 뒤따르게 마련이라고 했다. 어느 날 밤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기분 나쁜 냉기가 느껴졌다.
눈을 떠보니 침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나는 잠결에 문을 두고 잤다고 생각하며 다시 잠에 들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문이 열리면서 들린 미세한 소리, 그리고 그 소리에 섞여 함께 들린 낮은 숨소리, 마치 누군가가 방 안으로 들어왔던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그 집 근처에 가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그곳에 대한 호기심이 남아있었다. 몇 주 후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나는 그 집에 다시 가보기로 했다. 대낮이었고 해가 쨍쨍 빛나고 있었지만 집 앞에 서자 이후 모를 서늘함이 느껴졌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돌담을 따라 집을 한 바퀴 돌아보기로 했다. 뒤편으로 가는데 한 발자국마다 마른 잎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돌담 뒤편 작은 창고 같은 곳에 가까워지자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썩은 무엇인가가 있는 건 확실했다. 순간 창고의 문틈 사이로 그림자가 움직였다. 손에 땀이 나고 심장이 뛴 채로 얼어붙어 버렸다. 그때였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힘으로 문이 확 열리면서 안에서 새까만 그림자가 검은 연기처럼 솟구쳤다. 놀라서 뒷걸음질을 쳤고 발이 엉켜 바닥에 넘어졌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순간은 고대하던 모험이 아닌 최악의 악몽이었다. 그 이후 그 집에 다시는 가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이 왜 그 집을 기피하는지 이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길 가던 이웃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 집은 원래 그런 곳이야. 이미 오래전부터 말이지. 매일 저녁 그 집은 이제 창문을 통해 바라보는 거리의 일부일 뿐이다. 그 이상으로 다가가려 하지 않는다. 때때로 그 집에서 느껴졌던 서늘한 기운이 예상치 못한 순간 내 주변을 맴도는 것 같다. 그러나 더 이상은 알고 싶지 않다. 나는 조용한 이 마을의 나날 속에서 그저 괴담의 증인이었을 뿐이다. 그 이상이 될 필요는 없으니까 말이다.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농촌 마을에 위치한 초등학교는 오래된 건물로 유명했다. 사람들은 그 학교가 한때 전염병이 돌던 시기에 많은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던 곳이라며 기피했다. 학교 건물 뒤쪽으로는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이 우물에 관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학생들과 주민들은 그 우물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수군거렸다. 1960년대 중반 어느 날 이 학교에 전학 온 소녀 은희는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달랐다. 은희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으며 다른 아이들이 두려워하던 우물 근처로 자주 다가가곤 했다. 친구들은 은희에게 그러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은희는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은희는 자주 우물가로 향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속삭이듯 말을 걸며 조용히 우물가에 앉아있곤 했다. 다른 학생들은 점점 그녀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선생님들마저 은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했다. 어느 일요일 학교 안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열렸다. 은희는 여느 때처럼 혼자서 우물로 향했다. 그날 밤 은희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부모님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마을 사람들은 혹시라도 은희가 우물에 빠진 게 아닐까 하는 걱정에 휩싸였다. 당국은 즉시 수색 작업을 시작했지만 우물에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우물 근처에서 은희의 것으로 보이는 인형과 작은 나무 조각이 발견되었을 뿐이었다. 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추측을 하기 시작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마을을 짓눌렀다. 예전부터 있던 소문은 은희의 실종 사건 이후로 더욱 커져갔다. 우물에서는 은희의 목소리로 보이는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당시 우물 근처를 지나는 학생들은 갑자기 끌려 들어갈 것 같은 공포에 떨렸고 결국 학교 측은 우물 주변을 울타리로 둘러싸는 조치를 취했다. 시간이 흘러 은희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새로운 학생들은 은희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우물 근처에 가지 않도록 경고받았다. 특히 비 오는 날 밤이면 그 우물에서 은희가 속삭이는 소리가 여전히 들린다고 했다. 한겨울 눈 내리던 어느 날 밤 다시 한번 그 마을에는 사건이 발생했다. 방과 후 늦게까지 학교에서 놀던 두 학생이 실종된 것이다. 그 밤 자정이 넘어서까지 수색이 계속되었고 그들의 부모는 애타는 마음으로 교실과 마을 곳곳을 뒤졌다. 기이하게도 그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바로 그 우물 주변이었다. 그 이후로 학교는 폐교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점점 그곳을 떠났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학교, 건물은 풍화되어 갔고 우물은 더욱 외롭고 쓸쓸하게 남겨졌다. 하지만 몇몇 용감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에 찾아와 우물 근처에서 은희의 이야기와 그 저주에 관한 전설을 듣고 나며 설렘과 두려움을 함께 느꼈다. 전설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기에 언젠가 다시 마을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우물은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공포는 사라지지 않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 살아 숨쉬고 있었다.